세무사 사무실 잠시 휴업하고 우리 엄마 간병해라. 며느리 돌이 아니야. 병원 복도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복도였어요. 주변에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꽂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5개월 전을 떠올렸어요. 친정엄마 간이식 수술날, 수술실 앞에서 혼자 떨고 있던 그날을요. 남편은 어디 있었죠? VIP 고객, 골프 접대였습니다. 내가 의사냐, 내가 병원에 붙어 있으면 뼈가 붙냐, 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 척추 수술이라며 제게 사무실 문 닫고 간병하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상관없었어요. 가방에서 소리봉투를 꺼내 남편 가슴팍에 던졌죠. 대출 받아서 간병이 쓰세요. 당신이 골프 칠 때 말했잖아요. 내가 간다고 달라지냐고. 나도 바빠요. 법원 가야 하거든. 봉투 속엔 2억 원 대출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받은 돈이요. 신의 전세자금으로 빼돌린 그 2억 말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붙잡았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세무사가 3개월 동안 뭘 만들 수 있는지를요. 10원 단위로 며느리를 괴롭히던 그 장부가 결국 시댁을 무너뜨릴 증거가 될 줄은 그들은 몰랐었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수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죠. 올해 39인데 숫자를 다루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 앞에 놓인 숫자들은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오전 7시 서울대병원 이식센터 대기실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앞에 두고 저는 볼펜을 든 손이 떨려서 서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간경화 말기로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친오빠가 간 일부를 떼어 엄마께 드리기로 했고 오늘이 바로 그 수술 날이었습니다. 윤지수 보호자분 계시죠?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에 저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온 환자 보호자, 자녀들이 여럿 모여 있는 가족도 보였죠. 그런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준혁,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인 제 남편이죠.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엄마 곧 수술 시작하는데. 아, 지수야. 그거 말인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바쁜 듯 말투가 빨랐어요. 법인 VVIP 고객 접대 골프가 오늘 아침으로 잡혔어. 이번 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잖아. 내가 빠지면 안 돼.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수술 전에 온다고 하던 사람이 골프요? 지금 제 엄마가 수술대에 오르는 이 순간에? 여보, 오늘 수술 전에 오겠다고 그래놓고 내가 의사야. 내가 병원에 붙어 있으면 뼈가 붙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갑자기 잡혀서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매달릴수록 더 귀찮다는 투였죠. 아니, 그래도 지수야, 나도 바빠. 이해해줘. 저녁에 수술 끝나면 들를게. 여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희끗희끗 저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울음을 삼켰죠.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오빠가 먼저 수술실로 들어갔고 엄마도 이어서 들어가셨어요.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6시 시간. 6시 시간이 지나야 수술이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지수야. 네, 어머니. 준혁이한테 들었어. 친정엄마 수술한다며? 네. 지금 수술 중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죠. 친정엄마 병수발도 좋은데 말이야. 지수야. 준혁이 사업한다는데 아침부터 신경을 긁어서야 되겠니?
밥은 못 차려줄 망정. 준혁이도 너무 속상해하더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제 엄마가 수술대 위에서 배를 가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기분을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그냥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이 없었거든요. 통화를 끊고 나니 제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 갑자기 옛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주는 선물을 스마트폰으로 찍던 모습이요. 명절 때마다 옷이나 가방을 주시면서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 하시며 가격표를 카메라에 담으셨죠. 저는 처음엔 그냥 기록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때 우연히 시어머니 방에서 봤습니다. 노트 한 권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엔 제게 들어간 돈이 10원 단위까지 적혀 있었어요. 명절 용돈, 생일 선물, 외식비, 심지어 제가 시댁에서 먹은 식사 비용까지요. 며느리 마이너스 2023년 9월 추석 용돈 50만, 한복 대여비 15만, 식사, 대접 4일 약 23만 6시천. 숫자를 다루는 제가 봐도 소름 돋을 정도로 세밀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건 가족 장부가 아니라 저를 통제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라는 거요. 수술이 4시간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대기실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여럿이서 돌아가며 기다렸지만 저는 계속 혼자였죠. 오빠, 와이프가 잠깐 들렀다가 아이들 때문에 먼저 갔고 남편은 골프장이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엄마는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고 남편은 골프채를 휘두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통장 잔고나 계산하고 있는 이 상황이요.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2024년 04월 22일 엄마 수술날, 남편 골프, 시어머니 전화도시락 잔소리, 혼자 대기.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눈물 대신 기록을 선택한 순간이었죠. 오후 3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공여자분도 수혜자분도 모두 안정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엄마는 작아 보였어요.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죠. 지수야. 네, 엄마.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무슨 소리야. 엄마 잘못 없어. 엄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수술 끝났어? 응. 방금 끝났어. 잘 됐네. 나 골프 끝났어. 저녁에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집 들어가 있어. 그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전화를 끊었죠. 그날 밤 저는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엄마 곁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간호사가 담요를 가져다 줬어요. 보호자분, 힘드시죠? 조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숫자가 돌았거든요. 시어머니의 10원 장부, 남편의 골프 접대비, 제가 벌어온 돈이 시댁으로 흘러간 흔적들이요. 그리고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제 인감도장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전 서랍을 열었을 때 도장이 평소와 다른 각도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때 내가 잘못 뒀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세무사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탭들을 들어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죠. 거기에 낯선 문구가 보였어요. 대출 관련 서류 발송 안내.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대출?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혹시 사무실 운영자금 대출인가 싶어 자세히 봤지만 개인 명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고객님 명의로 4월 15일에 신용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얼마요? 2억 원입니다.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2억. 제가 언제 2억을 빌렸다는 거죠? 고객님께서 인감증명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셨고 전자서명도 완료되셨습니다. 아니, 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그러시면 은행 방문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수술실 불빛 아래 서늘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인감도장 위치가 바뀌었던 날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왔었죠.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 최서진이 오빠 전세자금 좀 도와줘 하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인감도장, 2억 대출, 확인 필요, 수술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엄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아직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지킬게.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울지 않겠다고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엄마는 회복이 순조로웠고 오빠도 건강하게 퇴원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과 사무실을 오가며 정신없이 지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라. 내 시동생 생일이야. 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시동생 생일이라지만 사실 이런 날이면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며느리 평가 대회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주말 일산에 있는 시댁 단독주택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준혁은 운전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걸지 않았죠. 엄마 수술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오셨어요. 그래. 엄마는 안에 계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트였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어.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노트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셨어요. 지수야, 내 친정엄마 수술 잘 됐다며? 네, 다행히 잘 끝났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시집 와서 우리한테 받은 게 얼마인지 알아?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봐라. 시어머니는 노트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작년 추석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결혼 10년 동안 제게 들어간 모든 돈이 날짜별로 항목별로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결혼 예물 300만 원, 2016년 설날 용돈 50만 원, 2017년 생일 선물 가방 89만 원. 시어머니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셨어요. 심지어 10원 단위까지 정확했습니다. 이게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알아? 총 4,823만 6,420원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한지조차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숨이 막혔죠. 어머니 그건 뭐라고? 가족끼리 주고받은 거니까 계산할 필요 없다고? 아니지. 가족이라도 받은 건 받은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준혁은 그저 팔짱을 끼고 있을 뿐이었어요. 준혁 씨.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지수야. 우리 집에서 내게 들어간 돈이 맞으니까.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 그럼 나도 우리 친정에서 받은 거 다 계산해야 돼.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살림 장만해 준 거, 명절 때마다 준 용돈, 그것도 다 장부에 적어야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억울해서였어요. 내 친정은 내 친정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지. 그리고 지수야,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한테 들어간 돈은 기록해두는 게 당연한 거야.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정당한 일인 것처럼요. 그때 신우이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엄마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섭섭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섭섭. 이게 섭섭함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가씨, 이건 섭섭한 게 아니라 새언니도 이해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죠. 서진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를 누르려는 의도가 보였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며느리라는 이름의 외부인이었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이 상에 올라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밥 잘 먹어. 우리 집 음식 맛있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맛있어요. 아, 그래. 그럼 됐어. 아,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 서진이가 요즘 고민이 있어. 전세 만기가 다 돼서 걱정이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이를 쳐다봤죠. 서진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요즘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요. 갱신하려면 5천만 원은 더 필요한데 저희 형편으로는 힘들어서. 서진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마치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요. 그래서 말인데, 준혁아,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요즘 법인에서 큰 사건 맡아서 바빠요. 일단 정리되면 생각해 볼게요. 그래, 알았어. 근데 너무 늦으면 안 돼. 서진이가 급하거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5천만 원. 그것도 신우이 전세 자금으로요. 그리고 문득 며칠 전 확인한 2억 대출이 떠올랐어요. 설마.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저는 일단 침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와 서진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빠가 정말 도와줄까요? 걱정 마. 네, 오빠, 내가 말하면 들어. 그리고 새언니 돈도 있잖아. 새언니 돈이요? 응. 세무사 사무실 하잖아. 돈 좀 벌었을 거야. 우리 준혁이랑 합쳐서 쓰면 되지.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제 돈을 신우이 전세 자금으로 쓴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요? 그래도 새언니가 싫어하면 어떡해요? 싫어해도 어쩔 수 없지. 시댁 식구 도와주는 게 며느리 도리야. 안 그래? 맞아요, 엄마.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는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숫자가 돌았습니다. 10원 장부, 4,823만 6,420원, 2억 대출, 신우이 전세 자금. 이 숫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세무사였기에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그리고 은행 앱에 다시 접속했어요. 2억 대출, 실행일 4월 15일. 그날이 언제였죠? 저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수술 일주일 전이었어요. 제가 병원 준비로 정신없을 때였죠. 저는 대출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자금 용도는 생활자금으로 돼 있었고 입금 계좌는 제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누구 계좌였을까요? 저는 계좌번호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거야?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10원 장부 마이너스 4,823만 6,420원. 신우이 전세 5천 필요. 2억 대출 연결 가능성. 확인 필요. 세무사의 습관이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고 추적하고 연결하는 거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10원 장부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다는 거요. 만약 나한테 들어간 돈이 이만큼이니까 내 돈 좀 쓰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로 제 동의 없이 돈을 빼간 걸 정당화하려는 거라면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어요. 숫자들이, 의심들이, 두려움들이 뒤섞였죠. 그날 밤 시대거실에 펼쳐져 있던 노트의 페이지들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저도 제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요. 그들의 범죄를 기록하는 장부를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제 세무사 사무실은 작지만 알찬 곳이었어요. 직원이 셋 있었는데 그중 정아린 실장은 저와 5년째 함께 일하는 동료였죠. 대표님, 일찍 오셨네요? 할인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어요. 응, 오늘 은행 좀 들러야 해서. 은행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개인 업무 좀.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할인에게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 저는 사무실 근처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대출 내역 확인을 요청했어요. 고객님,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건넸고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출력물이 나왔어요. 고객님, 4월 15일에 실행된 신용대출 2억 원 맞으시죠? 네.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입금 계좌는 국민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됐습니다. 저는 그 계좌 번호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 계좌 예금주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좌번호만 있으면 예금주를 알아낼 방법은 있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조용히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사는 고객들의 금융자료를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가 있었죠. 계좌번호 조회. 물론 불법은 아니에요. 정당한 업무 목적이 있으면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조회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예금주 최서진, 신우이였어요. 제 인감도장으로 받은 2억이 고스란히 신우이 계좌로 들어간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죠. 남편이 제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신우이 전세 자금을 마련한 겁니다. 범죄야.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게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은 증거. 거기에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실행일 2024년 04월 15일. 대출 금액 2억 원. 입금 계좌 최서진. 인감도장 사용 추정일 2024년 04월 10일 14 사이. 제 동의 여부 없음.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출력물을 스캔해서 파일에 첨부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집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였죠. 인감도장이 보관된 서랍을 열었어요. 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도장 케이스에 미세한 지문이 묻어 있었어요. 제 지문이 아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내 자세히 봤어요. 혹시 복제된 흔적이 있나 싶어서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왜 벌써 왔어? 아, 서류 놓고 와서. 너 뭐해?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도장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어요. 아니, 그냥 도장 확인하려고. 도장, 왜? 사무실에서 쓸 일이 있어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류를 챙겨 다시 나갔죠.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킬 뻔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뒤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 노트북이 거기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켤 수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문서함을 뒤졌습니다. 혹시 대출 관련 서류가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서진 전세 계약서, 허브하는 파일이요.
파일을 열자 신우이의 전세 계약서가 나왔어요. 계약금 날짜는 4월 20일. 대출 실행 5일 후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끄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평온하게 자고 있는 얼굴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할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 괜찮아. 혹시 집안일 때문에 그러세요? 할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냥 대표님이 요즘 은행 자료 많이 찾아보시길래 저는 순간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할인이 제 컴퓨터 작업을 지켜본 건가요? 할인 씨, 내 컴퓨터 본 거야? 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화면이 보여서. 죄송해요. 할인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찜찜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작업할 때 항상 화면을 가렸습니다. 며칠 후 집에 우편물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안내문이었어요. 저는 그걸 뜯어봤습니다. 고객님의 신용대출 2억 원에 대한 이자 납부 안내입니다. 월 이자가 약 80만 원이었어요. 저는 고지서를 들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 씨, 이게 뭐야? 뭐가?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대출. 내가 언제 2억을 빌렸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건 업무 서류야. 업무 서류. 내 이름으로 된 대출이 업무 서류라고? 지수야, 흥분하지 마. 설명할게. 설명? 좋아. 해봐.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진이 전세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어. 근데 서진이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 나왔어. 그래서 내 명의로 좀 빌렸어. 내 동의도 없이 동의받으려 했는데 네가 친정엄마 수술 때문에 정신없어서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나중에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가족? 내 동의 없이 내 이름 도용한 게 가족이야? 도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린 부부잖아. 부부 재산은 공동 아니야? 남편의 논리는 황당했습니다. 부부 재산이 공동이라고 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럼 인감도장은 내가 직접 찍었어? 그건 내가 대신 찍었어. 위조했다는 거네? 위조가 아니야. 내 도장이잖아.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변호사가 법을 이렇게 해석하다니요. 준혁 씨, 당신 변호사 맞아. 타인 명의로 인감도장 위조해서 대출받은 게 범죄인 건 모를 리 없잖아. 지수야, 진정해. 우리 이혼할 거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 이자는 내가 낼게. 이자, 원금은? 그건 서진이가 전세 뺄 때 갚을 거야. 언제? 2년 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 그때까지 제 신용에 2억 대출이 걸려 있고 매달 이자는 제가 내야 한다는 거였죠. 싫어. 당장 갚아. 뭐? 지금 2억을 어떻게 갚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저지른 일이잖아. 저는 고지서를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어요. 대출 사실 인지 2024년 06월 10일. 남편 자백 인감도장 위조 인정. 변제 계획 없음 2년 후 신우이 전세 반환 시 상환 예정. 월 이자 80만 원.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USB에 백업했죠. 일주일 후 사무실에서 할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가정 문제 있으세요? 왜? 아니, 그냥 걱정돼서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저는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할인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고마워. 할인 씨. 근데 괜찮아.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응, 알았어. 하지만 저는 할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돌았어요. 이 집은 가족이 아니야. 조직이야. 시어머니의 10원 장부, 남편의 인감도장 위조, 신우이의 전세 자금.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직의 자금줄이었던 거죠. 세무사로 돈을 벌고 그 돈을 시댁이 마음대로 쓰는 구조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좋아. 그럼 나도 시작하자. 증거 모으기를. 세무사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숫자를 추적하고 흐름을 파악하고 증거를 쌓는 일. 그게 제 전문이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남은 건 범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범죄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저는 은행 본점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서류 원본을 열람하기 위해서였죠. 고객님, 대출 실행 당시 제출하신 서류입니다. 직원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는 제 서명이 있었어요. 아니, 제 서명처럼 보이는 뭔가가요. 저는 서명을 자세히 봤습니다. 비슷했지만 미묘하게 달랐어요. 회계 강약, 각도, 속도감. 세무사로 일하며 수천 건의 서류를 검토한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되셨고 전자서명도 완료되셨는데요. 전자서명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자서명까지요? 네. 모바일 앱으로 본인 인증하시고 서명하셨습니다. 제 핸드폰으로요? 네. 고객님 명의의 핸드폰 번호로 인증 문자 발송됐고 해당 번호에서 인증 완료하셨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인증이 됐다고요? 그럼 준혁 씨가 내 핸드폰을 몰래 썼다는 거야?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감도장 위조도 모자라 제 핸드폰까지 몰래 사용했다는 거였죠. 혹시 그날 인증 시각을 알 수 있을까요? 네. 2024년 4월 15일 오전 11시 23분입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그날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엄마 수술 일주일 뒤 경과 확인차 병원에 갔었죠. 핸드폰은 집에 두고 갔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해서요. 그 사이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없는 사이 제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고 전자서명까지 완료한 겁니다. 서류 사본 발급해 주시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사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왔어요. 차 안에 앉아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은 변호사였어요. 법을 다루는 사람이죠. 만약 제가 신고하면 남편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를 오히려 공범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현관에 서서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쳐다봤어요. 지수야, 앉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긴장됐습니다. 지수야,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가 뭔지 알지? 모르겠는데요. 이 대출건 말이야.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대출 고지서였어요. 어머니 그건 지수야, 네가 동의한 거 맞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저 동의한 적 없어요. 그럼 이 서명은 뭐야? 내 이름 아니야? 그건 준혁 씨가. 내가 뭐? 내가 위조했다고?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지수야, 네가 동의했잖아. 그날 내가 전화했을 때 알았다고 했어. 뭐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전화 받은 적 없었거든요. 나 그런 전화 받은 적 없어. 있었어. 네가 기억 못하는 거지. 그때 네가 병원에서 정신 없었잖아. 남편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수야, 우리 준혁이가 거짓말할 리 없지. 네가 동의한 거 맞아. 시어머니가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신누이도 끼어들었죠. 새언니, 저도 죄송해요. 근데 새언니가 도와주신다고 해서.
저희 오빠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서진은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해자인 척하는 연기였죠. 아가씨,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새언니, 왜 이러세요? 우린 가족잖아요.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쳤어요. 지수야, 목소리 낮춰. 지금 누구한테 소리야?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제 동의 없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게 말이 돼요? 내 동의 있었다니까. 네가 잊어버린 거야. 아니에요. 없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지수야, 진정해. 그리고 이것 좀 봐. 시어머니가 익숙한 노트를 꺼냈습니다. 10원 장부였어요. 네가 우리한테 받은 돈 기억하지? 4,800만 원. 이자까지 치면 거의 5천만 원이야.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네가 우리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이번 대출 정도는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이거였어요. 10원 장부는 저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였고 제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은 걸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 겁니다. 어머니, 그건 가족 간에 주고받은 거잖아요. 맞아. 가족이지. 그러니까 이번 일도 가족으로서 도와주는 거야.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게 비틀려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과 대화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알겠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지수야, 네가 이해해줘서 고맙다. 우린 가족이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어요. 화도 났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은 변호사예요. 증거를 조작하고 저를 공범으로 만들 수도 있죠. 이혼하면 시어머니의 10원 장부가 증거로 나올 겁니다. 제가 받은 돈을 다 갚으라고 할 거예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지수야, 잘 지내니? 응, 엄마. 잘 지내.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어때? 몸은 좀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다 내 덕분이야. 우리 딸. 엄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울음을 참았어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엄마를 위해서라도 나는 무너지면 안 돼. 저는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눈물을 닦고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반격. 거기에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증거 목록, 수집 방법, 예상 소요 시간. 세무사의 본능이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요. 좋아. 울지 말자. 대신 서류로 끝내자. 그날 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고 남은 건 차가운 이성뿐이었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당방위였죠. 저를 지키기 위한, 엄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조용히 서재로 가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키보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눌렀죠. 3개월. 제가 스스로에게 준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안에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야 했어요. 서둘면 들킬 수 있었고 늦으면 남편이 먼저 손을 쓸 수 있었으니까요. 세무사로 15년을 일하며 쌓은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엑셀은 제 무기였어요. 숫자를 정렬하고 패턴을 찾고 모순을 드러내는 일. 그게 바로 제 전문 분야였죠. 첫 번째로 확보한 건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모든 기록이 남거든요. 저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제 명의로 발급된 모든 인감증명서 내역을 받았어요. 2024년 4월 12일, 제가 발급받지 않은 인감증명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발급 장소는 강남구청.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저는 그날 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4월 12일 오전 10시에는 고객사 미팅이 있었어요. 서초동에 있는 회사였죠. 그러니 제가 같은 시간에 강남구청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증거를 모았습니다. 미팅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록, 심지어 주차 요금 영수증까지요. 모든 걸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은행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은행에 정식으로 요청해 제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받았어요. 접속 IP 주소, 기기 정보, 위치까지 다 나왔죠. 4월 15일 오전 11시 23분. 대출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접속 위치는 저희 집. IP 주소도 집 와이파이였어요. 그런데 기기 정보를 보니 제가 쓰는 핸드폰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집에 없었어요. 병원에 있었죠. 저는 그날의 동선을 재구성했습니다. 병원 주차 기록, 진료 접수 시간, 엄마 병실 출입 기록까지 모두 확보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집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세 번째는 전자서명 분석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에는 전자서명이 기록돼 있었어요. 저는 그 서명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핸드폰 화면에 서명할 때는 13초 정도 걸려요. 익숙하지 않으면 더 오래 걸리죠. 그런데 대출 서명 기록을 보니 0.8초였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마치 서명을 미리 준비해뒀다가 붙여넣기 한 것처럼요.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명 패턴, 필압, 속도 그래프까지 세밀하게 분석했죠. 마지막은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2억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 경로를 완벽하게 추적했어요. 대출 시행 제 계좌, 즉시 이체 최서진 계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집주인 계좌. 모든 거래가 단 2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USB에 백업하고 클라우드에도 올렸어요. 만약을 대비해 세 곳에 분산 저장했죠. 10월 중순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할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대표님, 요즘 야근 많이 하시네요. 무슨 큰 건 맡으셨어요? 아니, 개인 일 좀 정리하는 거야.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자료 정리 같은 거면 제가 잘하잖아요. 할인의 제안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괜찮아. 할인 씨,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해. 그러세요? 그럼 혹시 파일 백업이라도 해드릴까요? 컴퓨터 고장 나면 큰일이잖아요. 아니, 백업은 내가 할게. 저는 할인의 눈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관심이 많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은행에 자꾸 문의한다며? 대출 기록 열람하고 전자금융거래 내역 받고 뭐 하려고 그래?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은행에서 정보가 새나간 건가요? 내 거래 내역 확인하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 있지. 네가 지금 나한테 뭘 하려는 건지 다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혁 씨,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 내 동의 없이 내 이름으로 대출 받고 인감도장 위조하고. 위조라니, 부부끼리 그런 거 따지면 어떡해. 따져야지. 이건 범죄야. 범죄. 네가 나를 신고하겠다는 거야?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지수야, 정신 차려. 네가 나를 신고하면 너도 끝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장부 있잖아. 네가 우리한테 받은 돈 5천만 원. 그거 다 증거야. 네가 우리 집 돈 써놓고 이제 와서 배신하는 거지.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네가 만드는 그 증거 파일? 소용없어. 나는 변호사야. 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네가 아무리 자료를 모아봤자 법정에서 내가 이길 거야.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래, 해봐. 법정에서 보자고. 뭐, 당신이 변호사면 나는 세무사야.
숫자로 승부하자고.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할인이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요. 어제 퇴근 후에 컴퓨터 좀 썼어요. 급한 자료가 있어서요. 내 컴퓨터를? 네, 죄송해요. 제 컴퓨터가 고장나서. 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그인하고 파일 탐색기를 열었어요. 최근 열람 기록을 확인했죠. 거기에 증거 최종 .txt 파일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 47분에 열람됐다고 나왔어요. 저는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할인은 눈을 피했어요. 할인 씨, 이 파일 봤어? 죄송해요. 실수로 클릭했어요. 실수로? 비밀번호 걸린 파일을 실수로?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할인은 당황했어요. 대표님, 정말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 아니면 누가 시켰어? 네, 준혁 씨가 시켰지?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할인이 남편과 연결돼 있다는 거요. 대표님, 저는 할인 씨, 솔직하게 말해. 준혁 씨가 뭐라고 했어?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이 연락하셨어요. 대표님이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대표님 컴퓨터 작업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신이었죠. 5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저를 배신한 겁니다. 왜? 저한테 빚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고. 빚? 네, 3천만 원이요. 변호사님이 무이자로 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대신 대표님 일을 좀 알려달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할인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던 거예요. 할인 씨, 알았어. 이제 그만해. 대표님, 괜찮아. 나도 이제 알았으니까. 저는 할인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역시나 할인이 본 파일은 가짜였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파일과 가짜 파일을 분리해뒀어요. 가짜 파일에는 일부러 허술한 증거만 넣어뒀습니다. 남편이 쉽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요. 할인이 그걸 보고 남편에게 알렸을 거예요. 진짜 파일은 다른 곳에 숨겨뒀습니다. 클라우드의 다른 계정에요. 남편도 할인도 모르는 곳이었죠. 저는 진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11월 초 저는 은행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감사팀에 제보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일개 고객의 민원을 감사팀에서 받아줄 리 없었으니까요. 고객님, 이런 건 지점에서 상담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 민원이 아니라 내부 통제 이슈예요. 저는 직원에게 자료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인감 위조 정황, 전자서명 속도 이상, IP 위치 불일치까지요. 직원은 자료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팀 도윤재 과장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도윤재 과장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윤 세무사님, 자료 확인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건데요. 네, 그래서 제보하러 왔습니다. 혹시 전체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진짜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도윤재 과장은 파일을 여러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죠. 30분쯤 지났을 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세무사님, 이거 정말 세무사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대단하네요. 저희 감사팀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정밀한데요. 도윤재 과장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민원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인감 위조, 명예 도용, 대출 사기. 은행 입장에서도 심각한 내부 통제 실패거든요.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저희가 정식으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고맙죠. 이런 사건을 잡아낼 수 있게 해주셔서요. 도윤재 과장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연락 자주 드릴 겁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지수야, 잘 지내니? 응. 엄마, 곧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소식? 나중에 말해줄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류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어요. 엑셀 한 장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11월 말,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나 병원에 입원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척추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해야 한대. 준혁이한테도 얘기했으니까 너도 알아둬.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 수술이라.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우리 엄마 수술권 들었지? 응.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한대. 그런데 말이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간병을 네가 해줬으면 해.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친정엄마 수술 때는 골프 쳤잖아. 그런데 지금 나보고 시어머니 간병하라고? 지수야,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 뭐가 달라? 내 엄마는 내 오빠가 있었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나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법인 일 때문에 못 빠져.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는 정말 대단했어요. 싫어. 뭐, 싫다고. 나도 바빠. 사무실 일도 있고. 지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간병은 며느리 도리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리? 당신이 도리 운운할 자격 있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말 그대로야. 시어머니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인 쓰든지 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는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넌 정말 안 할 거야? 응, 안 해. 좋아. 그럼 나도 각오하지.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수술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정상 출근했어요. 남편한테서 여러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문자가 왔어요. 엄마 수술 끝났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했죠. 저녁 7시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누이 서진도 있었어요. 새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수술하셨는데.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간병인 구하세요. 간병인요? 새언니가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간병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남편이 따라 들어왔어요. 지수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긴 뭐가 왜야? 나도 바쁘다고. 바빠? 세무사 사무실 일이 그렇게 바빠? 응, 바빠. 법원 갈 준비해야 하거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법원? 응. 이혼 소송이랑 고소장 준비 중이야. 뭐, 남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거실에 서진이 있었으니까요. 지수야, 미쳤어? 정말 나를 고소할 거야? 응. 인감 위조, 명예 도용, 대출 사기. 다 증거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파일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웃었어요. 이런 걸로 나를 이긴다고? 왜? 자신 없어? 자신 없기는. 지수야, 나는 변호사야. 법정에서 이 정도는 금방 뒤집어. 남편은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웃었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참, 은행 본사 감사팀에서 연락 올 거야. 당신한테. 뭐, 내부 통제 위반건으로 조사 들어간대. 당신이 어떻게 내 명의로 대출받았는지 IP 추적이랑 전자서명 분석 다 끝났거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준혁 씨.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병원 갈 시간 있어. 시어머니 병실로. 뭐하러? 이거 전달하러. 저는 봉투를 흔들었어요. 남편이 뺏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당신이 골프 칠 때 했던 말 기억해? 내가 간다고 뼈가 붙냐고. 맞아. 안 붙어. 그러니까 간병인 써. 대출 받아서. 지수야. 아, 참. 대출은 어머니 명의로 받아. 내 명의는 이미 2억이 있으니까. 저는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남편이 팔을 잡았어요. 어디 가는 거야? 병원. 어머니한테 이거 전달하고 올 거야. 그게 뭔데? 대출 서류 사본이랑 계좌 이체 내역. 어머니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당신이 내 명의로 2억 빌려서 신우이 전세 자금으로 준 거 말이야. 남편의 소나기가 풀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 시어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수술 직후라 힘들어 보이셨죠. 지수야? 네, 어머니. 다녀갑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너, 왜 왔어?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이게 뭔데? 열어보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준혁 씨가 제 명의로 받은 대출 서류예요. 2억 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너,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들어간 돈 계산하시잖아요. 그럼 준혁 씨가 제 돈 쓴 것도 계산하셔야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수야, 너 지금. 어머니, 간병은 간병인 쓰세요. 대출 받아서요. 준혁 씨한테 물어보시면 방법 알려줄 거예요. 인감도장 위조하는 법도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향해 걷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야, 너 이러면 우리 가족 다 망해. 네, 알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세무사님. 돌아보니 도윤재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왜? 어머니가 입원하셔서요. 마침 병문안 왔다가 세무사님 보고 깜짝 놀랐네요. 아, 그러셨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할까요? 조사 진행 상황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네, 좋아요. 우리는 병원 1층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세무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은행 내부 조사 결과 명백한 절차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정말요? 네. 인감 위조 정황, 본인 확인 절차 미흡, 전자서명 이상 징후. 다 잡혔어요. 도윤재 과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게 나왔어요. 더 큰 게요? 최준혁 변호사님,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세무사님 명의가 아니라 다른 가족 명의였는데 은행에서 걸러졌죠. 그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번 거는 재범인 셈이죠. 법무법인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전과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세무사님이 증거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셔서 저희도 일이 쉬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죠. 대표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인 씨, 변호사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제가 했던 일들 다 들통났대요. 대표님, 저 어떡하죠?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인 씨, 진실만 말해. 협박받았던 거, 빚 때문이었던 거, 다 솔직하게 말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하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3개월 동안 모은 증거, 은행 감사팀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께 서류를 건넸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골프 칠 때 말했죠. 내가 간다고 뼈가 붙냐고. 맞아요. 안 붙어요. 하지만 서류는 증거가 돼요. 그날 밤 병원 냄새가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슬픔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복수의 냄새도 아니었죠. 그냥 정의의 냄새였습니다. 12월 초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한테가 아니라 저한테요. 윤지수 세무사님이시죠? 저는 법무법인 태평양윤리위원회 김도연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행 측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연락드립니다. 최준혁 변호사 건으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데 세무사님 증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법무법인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금요일, 저는 여의도에 있는 법무법인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30층 건물이었죠. 접수를 마치고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회의실에는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연 위원과 다른 2명의 변호사였어요. 앉으세요, 세무사님.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도연 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은행 측에서 받은 자료 검토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더군요. 네. 최준혁 변호사가 세무사님 명의를 도용해서 2억 원 대출을 받은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혹시 이게 처음인가요? 처음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도연 위원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도 내부 조사를 해봤는데요. 최 변호사,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최 변호사 어머니 명의로 담보대출을 시도했다가 은행에서 거절됐더군요. 본인 확인 절차에서 걸렸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도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김도연 위원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최 변호사 여동생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시도. 이것도 걸렸고요. 4년 전에는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이 몇 번째예요? 확인된 것만 4번째입니다. 성공한 건 세무사님 건이 처음이고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최 변호사는 가족 명의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반복적으로 시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요? 이 모든 시도가 실패했을 때 피해자인 가족들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수였다, 오해였다며 묻어버렸죠.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공모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어머니인 권영자 씨의 역할이 의심스러워요. 김도연 위원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세무사님이 제출하신 자료 중에 10원 장부가 있었죠? 저희가 분석해봤는데 이게 단순한 가계부가 아닙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장부 내용이 정리돼 있었어요. 이 장부는 며느리에게 들어간 돈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다른 용도로도 쓰였어요. 보세요, 여기. 김도연 위원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2023년 9월 지수 명절 용돈 50만 원. 같은 날짜에 서진 생활비 지원 80만 원. 이게 계속 교차로 나와요. 며느리한테 준 돈과 딸한테 지원한 돈이 세트처럼요. 그게 무슨 의미죠? 며느리 통제용 장부인 동시에 가족 내 자금 이동을 관리하는 대장이었던 겁니다. 최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 내 돈 좀 쓰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로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였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의 10원 장부가 이렇게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니요. 그리고 세무사님,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김도연 위원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보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화면에는 남편의 급여 계좌 내역이 나와 있었어요. 매달 급여가 들어오면 그중 일부가 권영자 씨 계좌로 이체됩니다. 그리고 권영자 씨 계좌에서 다시 최서진 씨 계좌로 이체되고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입니다. 5년간 계속됐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200만 원 12개월, 5년 1억 2천만 원. 이건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시스템이에요. 최 변호사가 벌어온 돈을 어머니가 관리하고
그 돈을 여동생 생활비로 지원하는 구조죠. 그러면서 며느리한테는 우리가 너한테 얼마 줬다며 장부를 들이미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었나요? 이건 조직 범죄였어요. 세무사님, 이 정도면 단순한 부부간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금융 사기죠. 저희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 변호사는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최소 정직, 최악의 경우 제명이에요.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겠지만 법인에서는 나가야 할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지수야. 준혁은 저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김도연 위원이 일어났어요. 최 변호사, 지금 조사 중입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아니, 내 아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데요? 세무사님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최 변호사는 나중에 따로 소환하겠으니.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내 아내가 감정적으로 날조한 거라고요. 준혁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 위원은 침착했어요. 최 변호사, 진정하세요. 은행감사팀 자료도 있고 저희 법인 내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날조라고 하기엔 증거가 너무 많아요. 무슨 증거요? 2년 전 어머니 명의 대출 시도, 3년 전 여동생 명의 카드 발급 시도.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인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대표님, 저예요. 할인이요. 응, 할인 씨. 대표님, 저 결심했어요. 다 말할 거예요. 뭘? 변호사님이 저한테 시킨 일들. 대표님 컴퓨터 몰래 보고 파일 내용 알려주고 심지어 가짜 정보 흘리라고까지 했어요. 다 증거 남겨뒀어요.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파일까지요. 저는 놀랐습니다. 할인 씨, 정말? 네. 저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몰래 다 기록해뒀어요. 지금 경찰서 가는 길이에요. 고마워. 할인 씨. 용기 내줘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대표님,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항변하고 있었어요. 이건 부부싸움이에요. 법인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요. 최 변호사,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저를 쳐다봤어요. 방금 할인 씨한테 전화 왔어. 당신이 시킨 일들 다 증거 남겨뒀대. 카톡이랑 녹음 파일까지. 준혁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준혁 씨.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야. 범죄야. 인감 위조, 명예 도용, 증거 인멸 교사. 당신이 변호사면서 몰랐을 리 없잖아. 지수야. 난 이제 당신 아내 아니야. 피해자야.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필요한 자료 더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세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준혁이 뒤따라 나왔어요. 지수야, 잠깐만. 복도에서 준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제발. 우리 이혼까지는 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다 사과할게. 이제 와서? 응.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준혁 씨, 늦었어. 당신이 내 엄마 수술날 골프 칠 때 이미 끝났어. 당신이 내 도장 위조할 때 완전히 끝났고. 지수야. 그리고 말이야. 난 이제 알아. 이게 당신 혼자만의 짓이 아니라는 거. 어머니랑 시누이까지 다 같이 계획한 거잖아. 치원 장부도 그 계획의 일부였고.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거기서 당신 변호 실력 한번 보여줘.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준혁의 무너지는 얼굴이 보였어요. 건물을 나와 햇살 아래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윤재 과장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세무사님, 큰 소식입니다. 검찰에서 움직입니다. 최준혁 변호사 수사 착수 예정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판이 뒤집혔어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승자가 되는 순간이었죠. 시어머니의 10원 장부는 결국 증거가 됐습니다. 며느리를 통제하려던 도구가 가족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요.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이겼어. 뭐가? 다 이야기해 줄게.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제 목소리만 듣고도 안심하셨어요. 그래, 우리 딸. 고생했어. 응.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살아주셨으니까요. 엄마가 회복해주셨으니까요. 저는 싸울 수 있었어요. 2025년 2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확정,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50%, 최준혁의 범죄 사실 인정. 저는 법정을 나오며 햇살을 느꼈어요. 차가웠지만 따스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준혁에게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해직했다고 했어요. 파트너 자격 박탈, 퇴직금 일부 압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됐지만 어느 로펌도 준혁을 받아주지 않았죠. 금융 사기 전력이 있는 변호사를 누가 믿겠어요? 6시월쯤 우연히 준혁을 봤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사무실 앞에서였어요. 간판엔 최준혁 법률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죠. 멀찍이 서서 봤습니다. 준혁은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정장도 예전만큼 반듯하지 않았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해 여름 신우이 서진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전세집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했대요. 전세금 2억을 돌려받았지만 그 돈으로 대출을 갚아야 했죠. 서진은 결국 원룸으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준혁한테 받은 2억이 고스란히 은행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권영자는 척추 수술 후 회복이 더뎠습니다. 간병인을 구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준혁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간병비는 부담이었어요. 결국 일산 단독주택을 처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반지하 월세를 얻었대요. 준혁과 권영자, 서진, 세 사람이 함께 반지하에 산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정도 우월감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9월 저는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2명 더 뽑았어요. 사업은 잘 됐죠. 제가 준혁과의 소송에서 이긴 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고객들이 더 믿어줬거든요. 세무사가 숫자로 이긴 케이스잖아요. 믿을 만하죠. 고객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10월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햇살이 잘 드는 남양집이었죠. 지수야, 여기 좋은데? 밝아. 그치?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정말? 응. 이제 우리 둘이서 살자. 엄마 건강도 챙기면서.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아니야, 엄마. 난 괜찮아.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체온이 따뜻했어요.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엄마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시어머니 소식 들었니? 응, 들었어. 미안하지 않아? 미안. 왜?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안 봤어. ATM으로 봤지. 그러니까 미안할 필요 없어. 그래도, 엄마, 나는 후회 안 해. 내가 안 싸웠으면 난 평생 그 사람들한테 뜯겼을 거야. 10원 장부 들고 네가 우리한테 빚졌다며 협박당하면서.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엄마도 그 10원 장부 이야기 듣고 소름 돋았어. 맞지? 나도 처음엔 충격이었어. 근데 나중엔 고마웠어. 고마워. 왜? 그게 증거가 됐거든. 시어머니가 며느리 통제하려고 만든 장부가 결국 자기들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된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따라 웃으셨어요.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엄마와 함께요. 짐을 풀고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택배가 왔습니다. 누구지? 상자를 열어보니 10원 장구가 들어있었어요. 권영자의 필체로 쓰인 종이 한 장도 함께요. 지수야, 이거 돌려줄게. 네가 더 잘 쓸 것 같아. 권영자.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10원 단위 숫자들이 보였죠.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뭐야 그게? 10원 장부. 시어머니가 보냈어.
왜 보냈대? 저는 메모지를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엄마는 읽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양심이 생긴 건가? 아니, 엄마. 이건 양심이 아니야. 그럼 패배 선언이야. 자기들이 이 장부로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지. 저는 장부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관할 거야? 응. 기념품으로.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려고. 며칠 후, 저는 법원에서 받은 최종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5천만 원, 대출금 2억 회수, 총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했습니다. 새집 전세 보증금, 엄마 건강검진, 사무실 확장 비용,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 깨끗하게 시작하는 거였죠.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지수야.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새해 인사하려고. 그래.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냥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었어.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준혁 씨, 나는 용서 안 해. 하지만 미움도 안 해. 응? 당신을 미워하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그냥 각자 살자. 남남으로. 그래. 알았어. 그리고 준혁 씨. 응? 계산은 제가 전문이에요. 잊지 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조용하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제가 수실 앞에서 혼자 떨고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해냈습니다. 눈물 대신 기록을 선택했고, 감정 대신 증거로 싸웠고, 결국 이겼죠. 세무사의 무기는 숫자였어요.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10원 장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최종 정산 완료. 윤지수, 승. 장부를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햇살이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새 고객의 세금 신고 자료였죠. 일을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정리하고 항목을 분류하고 증빙을 확인했어요.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숫자와 함께 사는 삶. 그리고 이제는 그 숫자들이 저를 구했다는 것도 알았죠. 엄마는 건강했고, 저는 자유로웠고, 미래는 밝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